구독자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 기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사용될까요? 저는 도전정신이 강한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도전할 일이 없었기에 그런 말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제 삶에도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한동안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구겨진 아픔과 살려지지 못했던 과거가 사라지게 된 사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망나니 집안에서 태어나 잘 먹고 사는 게 제 독박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금수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것조차 어려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점이 다르다 보니 현실을 따라잡기가 힘들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나 투자에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은 항상 최하위권이었고 학원을 다니기 힘들었어요. 학교 급식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돈을 구하러 다니던 때도 있었고,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 인해 변화가 시작되었죠. 급식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가 드디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예민했는데 소년 시절에 그런 성격이 있던 저는 여기저기 신경 써야 했어요. 무료로 식사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일이었죠. 예미야, 학교에서 무료로 밥을 먹으면서 학업에 집중 못했어도 될까? 왜 집에서 학교가 끝나면 일을 하라고 화를 내야 하는 거야? 어디든지 보내서 밤에도 모락이 학교에 오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졸고만 있어? 미안합니다. 어젯밤 동생을 돌보느라 제대로 자지 못해서 지금은 안 잠들고 집중할게요. 아이고,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고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너는 성적도 나쁘고 집도 가난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해.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필필하면서 무료 식사 찾아 먹으면서 살 거야. 난 다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학교 선생님이 들어와서 나를 보고 바로 졸고 있던데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나만 꼭 집어들어 시비를 걸면서 내 가난을 소개했어. 다른 친구들 중에도 졸고 있는 애들은 있었지만 딱 나에게만 매섭게 말했어. 왜냐하면 나를 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는 가난해서 남들보다 더 무시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 예민한 소년들 속에서 가난은 놀림받기에 충분했고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 집에서 보고 배운 건 없으니까 매번 그렇게 정도로 졸면 살기 싫어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회사 들어가면 다 괜찮아지는 건데 어쩌면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하여 나중에 크면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처럼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반 친구들은 선생님이 저를 무시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무시하는 행동을 시작했고 저에게 무료로 밥을 먹는 것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밥을 먹는다며 절약해야 한다고 시사했고 저는 항상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맞서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디선가 거짓의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얼마나 식사비가 있을까요? 그 돈이 없어서 무료로 밥을 먹는 학생이 우리 반에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왕초를 지나가는 거야. 너도 그 드라마를 봤지? 정말 그런 모습인 것 같아. 그 드라마에 출연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억지로 웃음을 강요하는 말들에 지치며 점점 왕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이 계속 심해지자 결국 저는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체면 있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생들이 어떻게 견뎌낼지도 궁금했고 처음부터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저를 낳고 더 많은 동생을 낳아 키웠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저의 급식비 하나만 모르는 사람들이 동생을 두어 더 많이 낳았으니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서 그 사람은 항상 작은 돈으로 사기를 치고 늘 험담이 많은 사람이었고 엄마라는 사람은 공짜인 것만 보면 기가 죽는 진정한 살아있는 진상 중의 진상이었다.
맛있는 반찬을 사 먹을 수 없고 간식 같은 것은 상상도 못해요. 동생들이 배고파서 떡볶이나 라면을 먹고 싶다 할 때마다 슈퍼마켓에 먹을 만한 음식 코너로 데리고 가서 한 입씩 먹으라고 권했어요. 바로 우리 엄마가 그랬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증이 나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린 동생들은 엄마가 시식 코너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서둘러 음식을 집어 먹었어요. 아니 굳이 여기 애들이 다른 손님들처럼 실은 밤나무들과 같이 왜 그래 다른 손님들도 먹어야 할 텐데 거기 서서 나오는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얘들아 그러지 말고 여기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그래요.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얘들 하나 사주세요. 뭘 먹이려는 거야? 그냥 여기 서 먹지 그리고 집에 가져도 안 먹어요? 얘들 입이 짧아서 좀 더 먹고 가야겠단다. 아니야 왜 이러니까 진짜 엄마야 얘들 밥 좀 잘 먹이고 그래요. 자주 여기 올 때마다 거기 가만히 있어서 다 고르고 튀어가짜 꼭 그러고 시식하고 가는 다른 손님들이 돌아가는 거야. 다른 손님이 내 애들 먹는 것 보고 맛있다 생각해서 사간다고 뭘 먹든 뭘 알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얘들이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야 돼. 물론 나도 여러 번 홀려 새줘서 죽겠어요. 아 정말 이렇게 조각을 떼어주어야 하냐 뭐 그래요? 음식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우리 애들 때문에 하루마닝이 망했었어요. 쇼핑몰 관리자가 비난했습니다. 왜 모두 집에 돌아가세요? 시식 코너는 저희 가족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엄마가 원하던 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트에서 출입 금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대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란하게 싸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언제까지 우리의 명예를 걸고 살아야 할까요? 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녔어요. 어리다고 할 때 이런 부족함을 겪으면서 살아왔으니 성인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벌고 모아서 가난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학교 중퇴한 내가 어떻게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번 돈이어도 아주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돈이라 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자료를 가져오고 청소하고 커피도 내고 일을 했어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제 주머니에 돈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월급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벌어들인 월급의 반 이상을 거의 강탈하려고 했고 집안에서 대우도 받지 못했어요. 동생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자 친구들에게 무시받는다며 하소연했어요. 요구하는 게 시작되어 그 당시 유행한 브랜드 신발이 필요하다며 울고 불러서 학급 친구들에게 무시당했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힘들게 이겨내야 했습니다. 최대한 동생들에게 도와주려 하였지만 그 결과로는 더욱 더 요구만이 더해졌어요. 그러면서 감사함보다는 더 큰 요구만을 앞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많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옷이나 신발을 사주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내가 사줄게 사들어 놓아야지만 나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며 모든 것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점점 지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때로는 편히 해주고 아끼지 않을 만한 재화로 사주기를 바라며 하지만 잔소리와 무시와 이해해주지 않는 태도로 인해 기분이 입을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환곡이면 언제까지나 동생들을 영원하게 해주고 싶다곤 생각하지만 그 획도 이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가드는 이제 내가 언제 사기를 치면서 숨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아이고, 그 사람 말투는 정말 자만심이 두드러지네. 어디 아버지께서 드시면 어떻게 대응하겠어? 돈을 벌어도 남에게 대해 와 무엇인 줄 몰라 너 같은 사람이 오늘 나한테 혼낼 거야. 내가 오냐, 왔다 하면서도 귀여워만 생각하는구나. 제발, 오늘이 제삿 날이다. 이러다 계속해서 반자 쪽방에서 살아야겠냐? 돈을 벌어서 내가 왜 더 내야 해이 무슨 망설임이냐? 아이고, 배은망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버릇없는 사람은 정말 보기 싫어서 우리 앞에서 얼굴이라도 보지 마. 너 혼자서 잘 살아. 반지 알아도 집기 한 줄을 모르면 어떡해.
나가면 못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돈으로 혼자 펑펑 쓰면서 살아볼 테니까. 앞으로 검색하지 마. 한쪽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면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유롭게 해.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아버지가 돈 벌어서 사주든지 해. 아버지는 기구에 이용을 하는 거겠지. 왜 날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못 견딜 정도로 썩어 있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인연 끊고 살자. 그러면 내가 걷어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사는 게 중요하잖아. 아버지한테서 뭐 받고 있는 게 없어. 망할 게 무슨 소리야. 난 안 용납해. 진실한 말에 불안해하며 가방을 가져오라는데 내 가방을 강탈해서 가져가고 있다. 이건 내 돈 주고 산 것이다. 너는 여기서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몸뚱아리만 가져가라고 말했다. 사준 가방이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 중학교를 입학할 때 샀던 책가방 한 개는 벌써 낡고 누러져서 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오로지 몸뚱아리만으로 가야 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뻔한 위험에 처해 발들이 얼어붙었다. 쫓겨나서 눈물을 흘릴 틈도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 지냈다.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다. 퇴근 후 변호사가 들어올 때까지 은신했다. 며칠을 그렇게 숨고 지냈는데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고 범인으로 의심받았다. 누명을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겨난 후에도 억울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3년 넘게 개처럼 일했던 곳에서 쫓겨났다. 집을 나가자마자 악재가 겹쳐지는 내 인생이 정말 비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을 떠날까 고민도 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집에서 쫓겨난 후 노숙자로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무료 밥을 먹으면서 인생을 반성한 주인공은 마음을 먹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입사해서 삶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죠. 사무직으로 시작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운 문서 작성 능력이 큰 도움이 되었고 일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임해 사람들의 호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처음 받는 월급은 특히 뜻깊었고 노숙자로 지냈던 고생 끝에 원룸을 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련을 이겨낸 주인공은 26세에 사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친절과 배려 덕분에 업무에서도 행복한 일만 가득했습니다. 매번 받아먹으면서도 사모님께 뭘 돌려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 아이 참, 마누라가 좋아하니까 하는 일인데 말야. 너 혼자서 몸뚱아리 살리기 어려운 일이지 않았니? 그런 걱정하지 마라. 어찌되었든 내가 사장이야. 너보다는 돈도 많고 여유가 있을 테니까. 마누라가 손이 커서 다 못 먹으니까 얼른 돈 받아 챙겨. 사님께서 용돈도 주셨대. 나가서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며. 아이가 밖에 없으니까 챙겨주고 싶단 말이야. 넌 먹고 건강히 지내야 해. 고생하고 있지? 잘 먹고 팍팍 살도 주어야 해. 내 고생 알아.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과하게 챙겨주니까 나만큼 부모 같다고 느껴지는 거야?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나 미래가 있어? 나는 내 부모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지? 감사해. 괜찮아. 앞으로도 밥 걱정 없이 살아. 회사 다니기가 가능했던 것은 모두 사장님 부부가 저를 굉장히 챙겨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완전히 적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갑자기 소개팅을 시켜주시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 분이 없냐고 물었던 건데 미영이를 아끼기도 하고 미영이가 남자를 보는 눈이 없고 아무래도 보증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긴 했는데 건너 아는 사람이라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번 만나보면서도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나름 생활도 안정되어 가는 중이라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건 예비 신랑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예비 신랑은 외모도 호감이 있고 내면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저보다 훨씬 괜찮았고 사람이 성실해 보이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죠. 만나보면서 점점 더 진중한 관계로 발전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만나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는 29살이었는데 사실 20대에는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이르잖아요. 게다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식이 가난을 대물려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10년 동안 연애를 하고도 1년 만에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어요. 아직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요. 사람 사는 것에는 모두 타이밍이 있어 우리가 결혼해야 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도 잘 맞고 성격과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취미도 잘 맞잖아요. 무엇을 해도 돈이 없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하기에 부족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직장 경력이 짧아 돈이 많이 없어요. 결혼 준비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조금 더 모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돈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집을 나와서 집과의 인연을 끊은 걸 신랑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정 환경은 사람의 인상을 많이 남기는 요소 중 하나예요. 제 학창 시절에 부모님 이혼하면 색안경으로 봤어요. 가정 환경은 예절과 관련이 있죠. 처음 만났을 때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혼자서 살아왔어요. 한 번, 두 번 미뤄서 밝히지 못한 게 후회돼요. 그리고 이제 와서 설명하려니 마음이 더욱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했던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결국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거죠. 예비 씨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예비 씨에게 인사를 하러 가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식사를 차려놓으셨어요. 저는 대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확실히 게스트하우스에 봉사를 하면 그때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집에서는 얼마나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에 바로 솔직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현재 혼자 살고 있고 가족들과 모두 연락이 끊어졌어요. 모은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용기를 주는 이의가 다들 없이 시작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일은 그만 생각이 없으니까 맞벌이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잘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당황하게 되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정말 시크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 시신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어지, 지금 사는 그 집이야. 그게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집이었어. 그럼 그 집은 월세를 하고 있는 거겠구나. 저는 그 집이 월세였다는 것까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러나 월세에 있는 것은 지금이 되어서야 알게 된 부분이었어요. 안 그래요? 그 집이 월세였다는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아 섣부른 판단을 했어요. 그 집 집주인이 급하게 내놓은 집이라 월세가 무척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는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적어도 전세주택을 제공해 주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집을 구할 당시에 아주 운이 좋아서 집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기 전에 급하게 내놓은 월세주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집주인이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몇 년째 업데이트하지 않은 월세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집주인도 임대주택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나와서 머무를 필요가 없어서 서로 이득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 집을 찾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 부동산을 찾았던 집이기도 했고요. 그 동네에는 비싼 빌라들이 많이 있어서 시세 대비해서 정말 이상하게 싸게 나온 집이었어요. 동네 시세만 생각하고 제가 일하는 곳도 월급을 받는 회사가 작아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우리 집이 잘 살지 않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치 그게 집을 얻기 어려웠다는 듯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이 없다고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의아하시느라고 자연스럽게 내게 되물었어요.
어차피 원룸을 빼거나 팔아서 집을 구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댁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집을 주기에는 충분한 돈이 없었고 그냥 내 원룸만 믿고 있던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속을 수가 있을까 싶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리고 나를 속일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배신감을 느끼면서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 집이 내 것이라고 말했던 적은 없었지만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표현하며 날려버렸어요. 그 결과 매우 불편한 느낌이 들어 집에 돌아왔어요. 이후 예비 신랑이 내 예상대로 나를 쌀쌀하게 대하려 시작했어요.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는 내 첫사랑이었는데 예비 신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장 부부를 가장 의존했지만 예비 신랑과 사장 부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을 되찾기 위해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지만 예비 신랑은 딴청을 떨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힘이 빠질 때 예비 신랑이 와 미안해. 넌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진짜 소름 돋게라고 말했어요. 결혼한 후 가족이 찾아와 미안하다고 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었지만 이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멸시당한 느낌과 다를 바 없어서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말을 이런 때에 하는 것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더니 그럴지도 몰라. 먼저 일어나겠어? 그 후로 친구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만나자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견딜 수 없어서 결별을 통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 나도 이제 잘 알겠어.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자꾸 나를 피한다는 거 느끼는구나. 나도 짜증나서 견딜 수 없어. 진짜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해준다. 나는 말을 못하겠었다. 피고 싶었지만 너무 고마워. 우리가 또 너네 사장님이랑 우리 엄마 친구분이랑 연관되어 있지? 소문나면 큰일 날 수 있어? 너도 솔직히 나한테 예의 없는 거지? 어디서 떨어지지 않을 가난한 마음이 또 어떻게 결혼 준비가 힘들다는 걸 말 안 해요? 가난한 여자라는 쪽을 팔지도 못할 거랍니다. 지금 바람 피우는데 그 일이 참으로 마음 아파요.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아요. 결혼 준비로 인해서 밥을 못 챙겨 먹고 몸무게가 금세 줄어든다고요. 사장님께서 저를 참 예쁘다고 했었잖아요. 좋은 사람 있어 한결 다행이에요. 제가 도와줄까요? 입사한 때처럼 다시 시작하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어도 괜찮아요. 어렵다면 말해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줄게요. 결혼하기 전에 늘 그렇듯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당신을 생각해주는 그 말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별 후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랬어요. 상처를 통해 알았어요. 그 후로 매우 힘들었어요. 속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죠. 저에게 도움을 주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어서 고마워요. 지인들은 모두 안쓰럽고 미안해했어요. 아무런 이해가 없어서 인간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실망했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인연이 좋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받을 상처도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예요. 안단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새로운 인연을 맺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충고는 필요 없어요. 제가 물건처럼 소개해 주길 원하지 않아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부탁합니다. 저한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는 제 첫사랑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가 계속 우울해하자 사장님은 제 기분이 나아지길 바라는 듯이 로또 한 장을 사주셨어요. 당첨되면 뒤돌아보지 말고 번듯한 집을 노흥동에 사고 반을 나눠줄 거라고. 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게 되더라고요. 로또 맞으면 사장처럼 반이 찾아온대. 어찌면 로또가 되는 법도 모르는데 그냥 행복할 상상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일주일이 흘러갈 때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로또를 지갑에 넣어두다가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님께서 로또 맞춰봤냐고 하시더라고요. 복권을 잘 안 사서 까먹고 있었다가 바로 한번 맞춰보기로 했어요. 바로 자동으로 뽑은 거니까 5,000원이라도 당첨되길 바라봤잖아요. QR코드를 찍으니 당첨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눌러봤어요. 그때 기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화면에 축당첨지라고 써 있고 로또 구슬의 색깔이 전부 불이 들어와 있어요. 당첨되었다는 게 화면에 계속 뜨는데 숨을 쉬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따라서 즉시 사장님께 로또 번호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사장님이 당장 가져가서 교체하세요. 사장님이 교체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요. 왜 이러는 거야? 호들갑이야. 5만 원이라도 되냐? 아이 너, 간식 하나 사줄까 생각하고 달콤한 거 먹으면서 기분 나누자고. 제가 아니라고 외칠 때 휴대폰 화면을 사장님께 드렸어요. 사장님은 번호를 확인하셨는데 진짜 이거냐며 놀랍고 입 벌린 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장 가져가서 교체하세요. 이미 돈을 주고 당신이 뽑은 건데 왜 그러냐. 미영아, 너 정말 어리석어. 지능에 문제가 있나? 아니야. 일은 잘하는 애인데 왜 이러는 거지? 당첨돼도 숨겨야지. 너가 가져야 돼. 내가 어떻게 그러냐? 저도 양심이 있어? 사모님, 사장님께서 얼마나 잘 대해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당신에게 준 걸 어떻게 그래? 당첨돼도 빼앗아서 어떻게 그러냐? 우리 반 나눠요. 사장님도 나도 못한다고 하니까 반씩 나눠야 해. 사장님도 그랬지만 몇 억이야. 욕심 부렸겠지? 반 나눈 대로 하자. 그랬더니 서서히 머리를 끄덕이셨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물러나는 게 좋아요. 실수하지 말고 조심히 돌아와. 그 길로 지하철을 타고 은행으로 가세요. 제가 찾아간 은행은 복권 당첨자들이 정말 매일 눌러쓰고 밖으로 나가는 은행이었어요.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허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니까 돌아보니 뒤에 있던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그녀의 예비 신랑이 있었는데 그녀가 전화를 한다고 했던 그 여자 같았어요. 그 순간 마음이 두근거리고 아줌마가 물었어요. 이곳에 어떻게 왔어? 대출을 받으러 왔니? 그녀의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던데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줌마는 계속해서 그 여자를 비방하며 욕을 내뱉었어요. 내면에서 어디선가 본 얼굴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고교 시절 제게 가장 나쁜 짓을 했던 일진이었어요. 가만히 있자 그가 자만심을 느꼈는지 아줌마와 제 얘기를 했어요. 우연히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 그 아이 정말로 너무 가난해서 대출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매우 가난해서 황출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거지로 유명했고 지금도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일에 방관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요? 그 일 때문에 당신이 특히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서 수업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았고 방황한 양아치들과 시간을 보냈던 그대로 당신도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말없이 하느냐고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요? 그리고 당신은 학교에서 제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고 있지요.
하지만 당신은 제가 알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칠진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당신이 반 친구들로부터 돈을 가로채서 합리하게 쓰고 다녔던 걸 기억하죠? 그리고 누가 제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걸 보고서 아줌마나 그들에게 잘못된 해석이 있다며 어지럽게 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지만 정작 자신의 위치를 세탁해야 하는 듯 어울리지 않는 듯 원피스를 입고 조용히 있지만 정말로 기가 차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둘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하나는 일진 출신이고 다른 하나는 돈만 따지는 사람인데요.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가난한 사람들과는 처음부터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중 갑자기 벨이 울려서 전광판에 제 이름이 뜬 걸 보게 되어서 몸을 돌려서 숨이 가빠서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치면서 뒤를 돌려 발걸음을 옮겨야 했죠. 그들은 말을 했어요. 빌빌 기어 잘 기어서 대출을 받아보라고요. 미천에서 대출이 어렵겠나 하면서 서로 웃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은행 직원한테 로또 교환하러 왔는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은행 직원은 놀라며 로또 교환은 반대편에 있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누군가를 불러 로또 교환하는데 VIP룸 안내를 받겠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인증샷도 찍고 방명부에 이름을 적는다더라고요. 로또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갑자기 지점장이 다가와서 정중하게 VIP룸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그의 순간 주변 아줌마들도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VIP룸으로 안내해주세요. 그러자 그놈이 다가와 왜 VIP 대접을 받나? 그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을 깨우기 위해 시험을 한 거라고 대답했어요. 애들이 금전수지표를 낼 만큼 충분히 부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만큼 가난했었어. 동네에서 유명한 집안이었지? 아마 사업을 한 게 좋아진 턴 건가? 나 회사원인데 사업이라고. 집이 부자라고? 알아요. 저의 노년 동생들 아니 이렇게 뭐냐고 정말. 그때 그들끼리 쑥덕거리고 있고 얜 VIP실 앞까지 쫓아왔대요. 미안하지만 비켜주실래요? VIP실은 VIP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들은 일반실로 안내하라고 하고 다른 직원이 오면서 그들을 끌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편히 VIP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엄청 좋았어요. 뒤에서 속이는 건가요? 화를 내는데 그런 말들 다 무시하고 VIP실에 가서 꿈을 적으라고 해서 적었어요. 통장에 돈 찍히자마자 은행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더니 하루 제출해 주더라고요. 나눌 생각하겠다고 했더라고요. 큰 놈이라고 직원이 말하니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 이후로 사장님은 제게 누리미영아, 우리 복덩이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다. 너무 화난 나머지 우리 복덩이 돈 주려고 가방 산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결혼할 뻔했던 그 사람 제가 왜 VIP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이후로 계속 연락하며 속이냐, VIP 서비스 받는다고 물어보니 나를 그렇게 속였으니까 좋아하나 봐. 나 잘못했나 봐. 너를 VIP로 생각했으면 좋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가족과의 인연을 끊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사실 노년 그 집도 너의 집이야. 이렇게 매일 연락해요. 대면으로 아니해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모자라서 저희 원룸 근처까지 찾아와서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걸복걸 진상을 떠는데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더군요. 돈에 눈깔이 뒤집혀서 앞뒤 사정도 모르고 애원하는 꼴이 딱 거짓꼴이라 우리 집안과 다르게 없었지요. 심지어 저에게 그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걸 일진이었던 새 여자친구에게까지 들키는 바람에 그 쟤까지 저희 회사를 찾아왔더라고요. 가난한 기집애가 남자 하나 물어보겠다고 하죠. 남의 남자한테 아직 그렇게 꼬리치고 쉽네 인생 더럽다. 진짜 그 말을 저희 사장님이 듣고 있다가 열이 받아서는 저 대신 복수를 해주셨어요. 너는 뭔데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야. 남의 직장이 우스워 아주 영어 빵이야이고 그러면서 들고 있던 차가운 녹차를 그 일진 얼굴에다가 확 끼얹어버려 조 놀래서 애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아주 그 꼴이 우스워린 그 일진과의 결혼도 결국은 파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학창시절 이야기 했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던 것들이요. 그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고 그놈네 엄마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뒷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과거가 화려하게 줄줄이 쏟아지니까 바로 헤어라고 했다고 하대요. 저랑 결혼할 뻔했던 그 나쁜 놈은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제가 그립다 보고 싶다 난리를 치길래 연락처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지금은 노현동 월세 빵도 빼고 제가 살 작은 트룸 하나를 전세로 얻어서 여전히 사장님과 사모님과 돈독하게 일 잘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 가족들이 생각이 나긴 해요. 여전히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주저주저하며 살면서 로또에 당첨될까 생각해봐요. 나 잘못했나 봐. 너를 VIP로 생각했으면 좋게 대하지 않았을 거야. 가족과의 인연을 끊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사실 노년 그 집도 너의 집이야. 이렇게 매일 연락해요. 대면으로 아니해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꿈속에서도 모르겠어요. 평생 그런 사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 가난에 빠져들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것은 정말 싫어요. 앞으로는 제 삶을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부자가 되시길 바라며 모든 일이 잘 풀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